네,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5.4%로 결정했습니다. 채권보다는 주식, 그중에서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34년 만에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영향으로 지금 수급자 수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930조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게 글로벌 2위의 국민연금이에요. 일본 국민연금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가입자만 해도 한 2,200만 명이 됩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에 반해서 사실은 그 수급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3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가는 데는 한 4년 8개월이 걸렸어요. 다시 400만 명에서 500만 명, 100만 명 질병하는 데는 3년 6개월이 걸렸는데 500만 명에서 600만 명 걸리는 데는 2년 1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한국의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실은 1955년에서 63년도까지 출생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가 요 근래 이제 급격하게 은퇴를 하기 시작했죠. 따라서 그 은퇴 인구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가입자도 늘어났지만 사실 수급자도 굉장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이들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가입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97만 원 정도의 수급액을 갖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너무 큽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이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고령화와 저출산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갖다가 항상 증폭시키는 요인이죠.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또 동시에 기대수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국민연금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다시 말해서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민연금을 낸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은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재부가 추산을 했죠. 2041년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국민연금의 적자가 본격화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계도 사실은 굉장히 낙관적인 추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추계는 합계 출산율을 갖다가 1.2명으로 계산을 하고서 추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1.2명이 사실은 안 되죠,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지난해 그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으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향후 기재부가 추산한 것보다 이른 시기에 사실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건 사실은 통계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2026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 20% 정도가 될 거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인구 감소,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은 2040년까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한 15%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인구 고령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국민연금의 적자 가능성, 그 연도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문제가 너무 크네요.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기준 소득 대체율은 42%인 네네네. 상황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무엇인지, 이에 따른 또 적정 보험률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그 평균 생애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균 생애 소득 몇 %를 연금으로 받느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소득 대체율이 40%라는 얘기는 내 생애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일 때 120만 원을 갖다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 대체율은 명목 소득 대체율입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이 뭐냐면은
그 국민연금을 40년 만기를 꽉 채웠을 때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기를 꽉 채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연금이 생긴 지가 34년밖에 안 됐으니까 40년을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가령 뭐 10년 정도만 지나면 10년 이상 되면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게 되면 그 소득 대체율 같은 건 확 낮아지겠죠. 뭐 한 10%에서 20% 정도로. 이걸 갖다가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 대체율이 생각보다 명목 소득 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 노후에 대한 안전한 어떤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돌아와야 될 거는 사실은 소득 대체율 40%가 그럼 과연 낮은 것이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평균이 한 40%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거기에 비슷하죠. 근데 과연 소득 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1998년부터 계속 9%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9% 가지고는 소득 대체율 40%를 갖다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평이죠. 그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 주로 이제 G7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이 보험료율 자체가 거의 10% 이상을 넘어갑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25%를 넘어가고 있고요. 또 연금 개시 연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자체도 우리나라는 62세지만은 그러나 65세부터 받아요. 따라서 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좀 높이고 또 그 연금을 받는 개시 연령 자체도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네네. 대해서 윤 대통령도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부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수익률을 지켜도 모자랄 판국에 네네. 국내외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난해는 시장들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는 그래서 91조 원의 이득을 봤어요. 근데 올해는 뭐 전부 다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전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1분기까지 마이너스 2.66%, 금액으로 따지면 한 25조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매년 지금 연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한 2조 6천억 원 정도 되니까 한 10개월 정도 치죠. 근데 뭐 이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각국 그 주요국의 그 금리 인상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 자체를 갖다가 변동성을 굉장히 확대시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66%의 손실이라는 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굉장한 손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 더 큰 손해를 봤어요. 뭐 캐나다라든지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손해를 봤는데 한 가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손해를 본 게 국내 주식, 그다음에 이제 해외 채권, 그다음에 해외 주식, 그다음에 국내 채권, 마지막으로 이득을 본 게 이제 대체 투자예요. 대체 투자라는 거는 뭐 기존의 전통적인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투자를 말하는 건데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도 어떤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득이 좀 덜하는 쪽, 가령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갖다가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고요. 사실은 뭐 올해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하지만 국민연금의 손해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한 게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으로 보여질까요? 아니죠. 뭐 국내 주식시장은 해외 주식시장에 비해서 그 시가총액 규모가 작으니까 사실은 뭐 국민연금이 그 비율 자체를 줄여도 기금 규모가 워낙 크니까 사실 뭐 국내 시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정부가 내년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위한 재정 추계를 빠르면 내달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지.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연금도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검진을 받아요. 그게 이제 보통 재정 추계라고 보통 하죠. 그 재정 추계라는 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그 4차 재정 추계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에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5차 재정 추계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좀 빠른 시기 내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월 빠르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계위원회를 갖다 빨리 구성을 해서 현재 국민연금의 어떤 건전성, 그다음에 건강성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과연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재정추계위원회를 빠르게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알아간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